자,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자,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시고 이거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협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 직종이 모인 단체들이죠. 변호사가 모이면 변호사협회가 되는 거고, 지금 뭐 법무사가 모이면 법무사협회가 되는 거고, 의사가 모이면 의사협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문 직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직능단체라고 하는데요. 한 300개 가량 됩니다. 전문 직종이.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모인 단체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기에 간판이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 되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는 공인중개사협회는 누가 모였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러면 이때 협회는 설립 목적을 보면요. 자,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했죠.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때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를 일단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자, 자질 향상과 품위지 및 중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설립할 수 있다는 뭐냐면 설립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설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협회에 설립할 수 있는데 여기 부칙도 일단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질 향상과 품위지,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라고 했던 거 목적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협회는 어떤 성격을 띠냐?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이다라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들어서 비영리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인데, 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주의예요. 인가주의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가 아닌 인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사단법을 설립한다면 허가주의를 채택하는데, 자, 중개사법에서는 민법보다 한 단계 밑에인 인가주의예요. 허가와 인가의 차이가 뭐냐면 허가는 재량적이에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가는 요건만 갖추면 일단 해줘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의설립주의입니다.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 임의설립주의고, 근데 임의가입주의예요. 그래서 그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아니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임의가입주의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협회 성격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인가주의다, 임의설립주의다,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설립 절차를 한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발기인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발기인, 세우는 사람이죠. 법인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우는 사람, 발기인은 몇 명 있었냐면 회원 30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300명은 회원 300명 이상이에요. 협회 회원. 그럼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겠죠?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 정관을 그 다음에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자,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다. 자, 정관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해가지고 발기인들이 300명에서 모여서 정관 만들어요. 근데 다 참가한 사람들 서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창립총회로 보내요. 자, 창립총회로 보냅니다. 이때 창립총회는 회원 몇 명 이상이냐면 600명 이상이에요. 이것도 개업공개사겠죠? 그런데 자,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광역시와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됐어요. 자,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고요. 광역시 도에서는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몇 명이 돼야 된다? 600명 이상이 돼줘야 돼요. 특히 이 인원수 조심해야 돼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 20명 이상이 이 발기인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 서울에서 100,
광역시도 20은 창립총회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있었죠. 하는 일은 정관을 뭐 한다? 의결합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관을 의결한다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발기는 정관을 만들고 창립처는 정관을 의결하고 인원수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가 나면 주된 사무소에 모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된다라고 해요. 자, 주된 사무소에 모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된다. 자, 이 절차를 여러분들 일단 구분해 보시고 협회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조직은 지부, 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지부지회예요. 지부, 그 다음에 지회. 자, 이 지부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지부는 어디다가 시도에, 지회는 시, 군, 구에 이렇게 되죠. 이때 지부를 설치한 때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시도 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지회를 설치한 때 이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자, 지부는 어디다 가는 것이고요.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설치한 때 하는 거니까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신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부를 일단 두게 되고요. 둘 수 있다. 뭐가 정한 바에서 둘 수 있다 그랬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두는데 우리가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예요. 근데 총회는 회원 전원이 모여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제대로 되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총회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이제 대의원 총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총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고 의결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 총회 의결 내용을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해 줘야 돼요. 자,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를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3페이지에 보면 협회 업무 부분 보죠. 업무에 보면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업무죠?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라든가 중개제도, 그 다음에 연구 개선 업무. 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관 업무라든가 유일현장 재정 실천 업무,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로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데 이건 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 이게 하나의 고유 업무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탁 업무 있죠. 자,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나눠져요. 고유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고, 수탁 업무는 외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요. 자,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근거 규정이 바로,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 전원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전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바로 여기에 근거 규정.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 교육의 위탁 부분에서 한번 봤던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죠, 협회가. 자, 시험 시행과 그 다음에 또 교육 업무, 실무, 직무, 연수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교육도 위탁받을 수 있고 시험 시행과 관련된 부분도 위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유 업무로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협회 반 이상 시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바로 공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와요. 자, 공제 사업은 협회의 무슨 업무예요? 고유 업무죠. 자, 공제 사업은 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그 공제사업 목적을 보면 목적은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이 있었죠. 그 업무보증 설정이 뭐였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세 개 중에 하나였는데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탁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바로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제사업을 일단 비영리 사업이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상호 부조를 일단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제사업 범위는 일단 공제금 조성이에요. 자, 일단 기금 조성해야죠. 공제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합니다. 자, 공제금 조성, 기금 조성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공제금을 지급해줘야죠. 그 다음에 부대 업무로서 공제 규정 정하는 그런 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에 승인받아야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승인받아야 돼요. 자, 공제 규정을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뭐를 만든다?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승인받고요.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공제 규정 이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는 특별한 과태료라든가 처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러면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라든가 공제계약 내용이라든가 공제금, 공제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공제 규정에는 공제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제 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 청구 지급 절차 이런 내용들이 공제계약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특히 공제료는 하는 부분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금액한다. 자,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계기준 있죠? 회계기준은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해요.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회계기준은 별도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와 관련된 공제회계와 관련된 부분은요. 자, 일반 회계와 별도로 해가지고 회계를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지금 별도로 관리합니다. 별도로 관리해서 그 일반 회계와 공제회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회계 기준은 복지기금과 손해배상으로 나눠지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라 했어요. 자, 이때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리죠. 자, 책임준비금이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은행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급준비금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은행의 지급준비금부터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지급준비금 뭐냐면 은행에서 갑자기 인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현금 인출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금 인출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 바닥날 때가 있죠. 그 바닥날 때를 대비해서 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자, 예금되는 금액의 몇 프로를 은행에다가 축적시켜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리고 그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이 지급준비율인데요. 흔히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봤으니까 지준율이라고 그래요. 지급준비율. 자, 그래서 이 지준율을 가지고 통화량 정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통화가 많이 풀려있다라고 할 때는 일단 지준율을 높게 하는 거예요. 예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창고에다가 많이 싸놔라. 지급준비율을 많이 올려놓으면 통화가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통화량이 많이 적다 그러면 지급준비율을 낮춰가지고 돈을 많이 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지급준비금인데 이거와 똑같은 부분이 뭐다? 바로 책임준비금이에요. 이 책임준비금은 자, 어떤 해에 사고가 계속 터져가지고 자, 사고가 계속 터져서 뭐가 청구 들어와요? 공제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죠. 공제금 지급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요? 바닥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자, 책임준비금 적립은 일단은 자, 공제료 수입액 이거는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협회 총 수입액도 아니에요. 24회 때 협회 총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협회 총 수입액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공제료 지급액도 아닙니다. 이게 지급액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공제료 수입액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책임주 적립하라고 그랬죠. 이런 책임준비금은 함부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155페이지 그 중간에 리을 좀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공제사업을 다른 경우 구분하여 별도 혜택 구분하라. 자, 이거는 관리하라는 것을 제가 금방 설명드렸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했어요. 자, 이런 공제사업과 관련돼서 운영실적을 공시하는데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자,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이네요? 3개월이네. 회계년 종료 3개월이네.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회계년 종료가 되면 몇 개월이다? 3개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일간신문이나 협회부, 일간신문 및 하면 틀리겠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우리가 이 공제 관련된 운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 운영실적 공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공시사항을 보면 결산서인 요약대체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공제로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증명 적립액, 그 밖에 공제사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에 대해서 일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요, 위원회 하니까 심의 기능 같죠. 자, 위원회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다? 심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뭐도 하냐면 감독의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감독 기능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서, 자, 중개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구성하는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19명 인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몇 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어디다가 두냐면 협회에 둔다 그랬어요. 협회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협회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협회에 둔다. 하나의 필수기관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에서 성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일단 공제사업관에서는 자, 사업, 자,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사업계획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차입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주요 예산 집행, 공제 약관이라든가 공제금, 공제가입금, 그 외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만약에 그냥 이거는 건너뛰지 말고요, 읽고 지나가시는데, 뭐 읽고 지나갔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남는 건 아니죠. 만약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백발백중 나오는 게 뭐냐면 협회 일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공제 업무가 아닌.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협회 교육에 관한 거라든가 뭐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뭐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협회 고유 업무 중에서 하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심의는 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지 협회 일반 업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의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했죠. 여기 있죠?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데, 자,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자, 여기서 위원회 대상을 보면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 임명합니다. 이때 몇 급 이상 없어요. 5급 이상, 4급 이상 없습니다. 급수 없이 그냥 소속 공무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협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을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 크게 네 가지죠. 다시 한번 그 위원회 대상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하는 사람 1명, 회장이 있고요.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회장이 추천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자, 특히 협회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중 선임한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멸마 3분의 1 미만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지면 된다. 3분의 2 이하도 아니고 3분의 1 미만이에요. 3분의 1 미만은 3분의 2 되면 안 됩니다. 3분의 1보다 더 떨어지면 되죠. 자, 3분의 1 미만이 뭐와 뭐에 대해서 합쳐서 3분의 1 미만이냐면 협회 회장과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있죠. 둘 묶어서 3분의 1 미만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네 번째 보면 협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장관에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장관에 승인받아서 위촉하는 사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대학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나 또 하고 있는 사람들,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참, 공제운영위원회 부분에서는 뭐도 들어간다?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들어가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거와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이 있었죠. 거기는 변호사, 회계사만 있죠. 근데 여기는 변호사, 회계사에다가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까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임원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제조합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그 외에도 소비자 단체 임원직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 연임할 수 있다. 자, 임기 2년까지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부분과 같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연임할 수 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궐위원 남은 기간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위원장. 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두되 호선한다 그랬습니다. 자, 호선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호선한다. 자, 그러면 이때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회의소 집회에서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없을 때 누가 직무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이렇게 되죠. 그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사무를 차리기 위해서 간사및 서기를 두는데, 간사서기는 공정무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 임명하죠. 자, 간사의 역할은 회의록 작성해서 보고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운영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가 약간 다르면서도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누구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그럼 왜 갑자기 금융감독원장이 나오느냐? 회계검사 때문에 그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제에 대한 회계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부탁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검사에 협회가 불응하면 이거는 지도감독 위반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지도감독 위반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제사 운영에 계산명령이 있어요. 자, 공제사 운영이 적정이 아니하거나 자산 상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라든가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치려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운영이 적정하지 않아요. 자산 상이 불량해요. 그래서 중개사고 피해자라든가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치려고 했을 때 개선명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명령을 볼까요? 개선명령. 이건 개선명령 누가 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선명령은, 자, 집, 예, 장에 변경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집, 예, 장에 변경명령. 자, 업무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 자, 업무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에 변경명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적자, 그 다음에 가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은 손실 처리. 자, 다시 한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이렇게 되죠.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냐면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따른 계산명령 할 수 있다. 자, 그 외에 계산명령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 158페이지에 나오죠. 그 밖에 입법 및 공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소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계산명령 이렇게 되죠. 자, 그 외에도 이제 개선명령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집행방법이다, 예탁기관 변경이라든가 장부가 변경명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 손실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를 위반하면 일단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원에 대한 제재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때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시정 명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뭐였죠? 공제규정 위반해서 업무 처리했을 때,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공제규정, 자, 해당 임원이 공제규정 위반해서 업무했을 때,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요 세 개의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당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그 다음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라. 이때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에 대한, 자,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세 가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재무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자, 100분의 10이 아니에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고요. 이때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선 충당을 적립하라.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준수해야 된다. 자, 두 가지가 뭐였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 다음에 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선 충당금 적립하라 했습니다. 이때 지급 여력 비율이, 자, 지급 여력 비율이 있습니다. 이 지급 여력 비율은 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급 여력 금액을, 이거는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은 이걸로 낸 거.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기준금액을 지급 여력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틀립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해 보시고요. 그 밑에 지급 여력 금액과 지급 여력 기준금액 있죠? 참고적으로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거는 꼭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면 지급여력 금액은 대선 충당금, 자본금이라든가 이익잉여금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은 자,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해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건시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재무건전성 기준과 관련된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안 지켰을 때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징계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자, 이때 지도감독 부분을 보면 지도감독관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도감독관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뭐에 대해서? 협회의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지부, 그 다음에 지회까지 모두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까지 모두 누가 감독권을 행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자,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해요. 뭐 갖고 와서 보고해봐라.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자, 명령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사무실에 출입하여야 한다. 틀려요. 명령도 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다. 이제 사무실 출입할 때는 자,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이 내보이라 그랬죠. 이때 증표는 공무원증과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가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금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500만 원 과태료. 자, 네 가지 한번 보죠. 과태료 부분에 가서 더 보지만 일단은 뭐였었죠? 운영실적 공시 위반, 그 다음에 개선명령 위반, 다 500만 원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요 네 가지가 다 뭐가 된다?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